NBA가 재개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NBA 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명 포팔배,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첫 시합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을 몇몇 매체에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스포츠 매체들보다는 비스포츠 매체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으며 그와 함께 무릎을 꿇지 않기로 결정한 베키 하몬 코치가 러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같이 주목받았습니다. 저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사이다 같은 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논란이 되었을 때 많은 팬이나 NBA 관계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평소에도 인권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앞장서서 바른말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대통령 후보 포포비치라는 농담까지 생길 정도였는데 단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갑자기 비난하는 게 뭔가 조금은 이상한 흐름이었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언제나처럼 소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개인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NBA는 이에 대해 잘 대처해왔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지 그것은 내가 원한 행동입니다. 너무나 그다운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므로 군인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예를 표한 것이라 했으며 몇몇 팬들은 71세 나이의 노인이 10분 가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정말 원하냐며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그렉 포포비치 감독에게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마르코 벨리넬리의 상태를 물어보자 포포비치 감독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이것은 비단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인, 남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 예로 들면서 과연 기자들 중 몇 명이나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단지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이벤트가 아닌 우리들의 지속적인 인지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된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음을 성토하며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포비치 감독님은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마르코 벨리넬리는 오늘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더 이상 아무도 그에게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소신의 끝판왕 포팔배 그렉 포포비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야구에서 농구 이야기를 하는 달팽이입니다. 저는 스퍼스 팬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스퍼스 경기를 챙겨본다면 그 이유는 30%가 시합을 보기 위해서이고 70%가 포포비치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의 팬입니다. 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유럽 계열의 미국인이며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도 유명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농구팀 주장이었으며 졸업 후에도 공군사관학교의 코치로 활동합니다. 무엇이든 진지했던 포포비치는 농구팀 코치를 맡게 되면서 덴버 대학에서 스포츠 과학에 대한 석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농구 코치에 대한 꿈을 키우던 포포비치에게 NCAA 3부 리그의 대학인 포무나 피처 대학에서 농구팀 감독 제안을 하고 그는 이를 승낙합니다. 사실 포무나 대학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며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면서 덴버에서 스포츠학 석사까지 딴 포포비치의 학구열은 포무나 대학과 잘 어울렸습니다. 참고로 포무나 대학은 2019년 포브스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순위 12위의 대학입니다. 이 해의 순위에서 코넬 대학이 11위, 시카고 대학이 16위이며 한국에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 22위입니다. 무엇이든 진지했던 포포비치는 처음 맡은 대학 감독직을 잘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그의 농구 은사 레리 브라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후로도 그는 수시로 레리 브라운 감독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급기야 그의 안식년이었던 해에는 무급으로 캔사스 대학의 코치를 자청하여 1년 내내 레리 브라운과 캔사스 대학을 관찰하고 배웁니다. 사실 포포비치와 레리 브라운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연보다는 악연에 더 가까웠습니다. 레리 브라운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밥 스피어 감독의 추천으로 온 대표팀 트라이아웃에서 떨어뜨린 것도 나고 NBA 선수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덴버 트라이아웃에서 떨어뜨린 것도 난데 몇 년 뒤에 그렉은 나를 다시 찾아왔어요. 당시 NCAA 캔사스 감독이었던 내게 찾아와 새로이 대학 농구팀 감독이 되었는데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찾아오더니 한 번은 올해는 안식년이니 옆에서 오랫동안 보고 배워도 되겠냐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안식년 내내 1년 동안 무보수로 내 곁에서 코치 일을 했어요.
그러고는 안식년이 끝나자 포모나 대학으로 돌아갔죠.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1988년 내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감독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포포비치였어요. 스퍼스는 내게 5년 계약을 제안했고 제게는 코치진 선임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포비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NBA로 가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3부 리그 감독이었던 포포비치는 하루아침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치이자 감독인 레리 브라운이 가장 신뢰하는 스태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던 포포비치에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더할 나위 없는 팀이었습니다. 레리 브라운 감독과 포포비치가 스퍼스에 오기 2년 전 스퍼스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 데이비드 로빈슨을 1차 지명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남아있던 데이비드 로빈슨은 1989년 드디어 샌안토니오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포포비치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 데이비드 로빈슨은 서로 잘 맞았다고 합니다. 레리 브라운 감독은 91-92 시즌 중에 해고되고 스퍼스는 시즌을 끝내줄 감독을 코치진 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포포비치는 강력하게 감독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구단주였던 매컴스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GM이었던 밥 베스에게 감독직도 겸하게 하면서 포포비치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레리 브라운의 제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지만 지금 감독이 되어봐야 레리 브라운 감독의 꼬리표가 계속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당신이 팻 라일리나 돈 넬슨과 같은 감독 밑에서 몇 년 더 배우게 된다면 정말 훌륭한 감독이 될 것입니다. 포포비치는 이에 동의할 수 없었고 실망감을 표현했지만 사람 욕심 많은 돈 넬슨이 이 소문을 듣게 되고 언제나처럼 적극적으로 포포비치 영입에 나서게 됩니다. 포포비치 역시 돈 넬슨이나 팻 라일리 둘 중 한 명에게 배워야 한다면 자신에게 관심이 큰 돈 넬슨에게 가기로 합니다. 후에 포포비치는 레리 브라운에게서는 수비의 중요성 그리고 기본을 배웠다면 돈 넬슨에게는 공격의 중요성, 팀 운영과 전술의 변화와 포지션의 변화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만들어 득점하는 방법, 포인트 포워드의 활용 등과 같은 전술의 활용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워리어스의 핵심 선수였던 크리스 멀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넬리와 pop은 정말 정반대의 캐릭터였습니다. 넬리가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고 연습장을 떠나면 pop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수들도 넬리와 함께 있을 때는 편하게 훈련을 하다가도 pop이 들어오면 군대처럼 변하곤 했어요. 또 넬리가 작전회의를 할 때 공격에 대한 이야기만을 주로 한다면 pop은 수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팀이 그렇지만 특히 북미의 스포츠팀들은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각 팀의 마스코트로부터 그 도시나 지역이 어떤 산업으로 흥했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그곳에서 유명한지 알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팀이 좋아하는 전술, 포지션 혹은 선수나 감독의 유형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군사기지 도시입니다. 무려 4개의 군사기지가 샌안토니오 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랜돌프 공군기지, 레클랜드 공군기지, 포트샘 육군기지, 그리고 캠프 블리스가 그 기지들이며 미 정부는 2005년에 이 4개의 기지를 조인트 베이스 샌안토니오, 즉 JBSA라고 부르며 하나의 커다란 군사 조직으로 묶어버립니다. 이 JBSA는 현지 한국 돈으로 약 60조에 달하는 가치를 매년 지역 경제에 안겨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군사 훈련 시설, 신병 양성 시설, 공군 병원과 국군 병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845년부터 샌안토니오에 지어지기 시작한 군사시설 관련 건물은 현재 900개에 이르고 있고 인구의 20%가 미 공군이나 미 육군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간접 고용까지 합친다면 사실 샌안토니오 생활권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1994년 샌안토니오의 구단주였던 매컴스가 샌안토니오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곧 인수 대상자가 나왔고 팀을 샌안토니오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스퍼스는 샌안토니오의 유일한 프로스포츠 팀이었고 시민들은 스퍼스가 떠나지 않기를 바랬으며 이에 샌안토니오의 기업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퍼스 인수에 나섭니다. 피터 홀트가 대표가 된 이 컨소시엄은 스퍼스 매입에 성공합니다. 샌안토니오의 기업가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컨소시엄은 도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사장직에 농구계 출신보다는 군인 출신을 선출하기로 하고 공군 사관학교 교수 출신이며 장군에서 전역하고 USAA라는 미군을 대상으로 보험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를 연임한 로버트 맥더모트를 스퍼스의 새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임명이 전설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버트 맥더모트의 첫 일은 공석이 된 GM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었는데요. 맥더모트는 사실 포포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포포비치는 학생이었으며 그의 딸과 포포비치의 아내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포포비치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NBA 코치라는 점, 제대로 코치 생활을 하기 위해 덴버 대학에서 스포츠과학 석사를 수료했다는 점 등 그의 배경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높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더모트의 딸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맥더모트는 포포비치가 돈 넬슨 밑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돈 넬슨이 워리어스에서 GM과 감독을 겸임하면서 워리어스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역량 있는 한 사람이 GM과 감독을 겸임한다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포포비치 영입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의 포포비치 영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포포비치도 샌안토니오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스퍼스도 포포비치를 원했습니다. 돈 넬슨 감독은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의 성공을 바라는 인물이기에 그 역시 이를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포포비치가 스퍼스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코치를 하던 시절에 감독이었던 행크 이건의 영입이었습니다. 행크 이건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으며 복역기간이 끝나자 공군사관학교에서 농구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밥 힐을 감독으로 영입합니다. 밥 힐은 레리 브라운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캔사스 대학에 자주 가던 시절 레리 브라운의 코치였던 사람으로 이때부터 포포비치와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퍼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팀이 됩니다. 몇 년 후 포포비치가 감독까지 겸임하는 걸 생각하면 사장, 단장, 감독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팀의 주장과 코치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팀의 군기가 얼마나 강했을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NBA 최고의 악동이자 매번 새로운 색으로 머리 염색을 한다든지 휘황찬란한 색의 옷들을 즐겨 입는 데니스 로드맨이 이 사관학교 스타일 팀에 어울릴 리 만무했고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로드맨이 곧 스퍼스에서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팀으로 가냐였습니다. 94-95 시즌 스퍼스는 시즌 시작하자마자 로드맨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19게임을 모두 징계로 쉬게 됩니다. 부상과 징계로 단 49경기만을 뛰었고 26경기에서 주전으로 출전했던 그는 4년 연속 리바운드 1위는 경기수 부족으로 힘들 거라는 주위의 우려를 비웃듯이 무려 20경기에서 리바운드 20개 이상을 기록하는 미친 듯한 활약으로 시즌 총 823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합니다. 이 시즌 72경기를 뛴 하킴 올라주원이 77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77경기를 뛴 알론조 모닝이 761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NBA는 데니스 로드맨의 기록을 인정했고 그는 4년 연속 평균 리바운드 1위에 오릅니다. 정말 리바운드만 놓고 보면 무서운 재능입니다. 하지만 스퍼스는 레이커스와의 서부 세미파이널 4차전에서 다시 로드맨을 징계합니다. 스퍼스는 이 경기를 이기며 로드맨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로드맨에게도 그가 팀의 기강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경기라도 그를 징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론 로드맨은 여기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 스퍼스는 이 4년 연속 리그 리바운드 1위 선수를 일말의 고민도 없이 시카고 불스의 백업 센터였던 윌 퍼듀와 트레이드합니다. 저는 이게 포포비치라는 인물을 잘 표현하는 트레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드맨과 퍼듀가 4살 차이가 났지만 로드맨은 그 뒤로도 3시즌 더 리바운드 1위가 되었고 퍼듀는 백업 센터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시카고에서 돈이나 드래프트 픽을 요구하지 않고 퍼듀와 1대1로 바꿨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일입니다. 포포비치는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로드맨에게도 그리고 팀에 있는 많은 선수들에게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팀과 팀의 기강이 우선이며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96-97 시즌 스퍼스는 지난 2시즌 연속 서부 파이널 진출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는 팀의 주 전력이었던 션 엘리엇과 데이빗 로빈슨의 부상이 주 이유였으며 은퇴를 앞둔 도미니크 윌킨스가 팀 내 최다 득점을 하고 로드맨을 내어주고 데려온 퍼듀가 이 시즌 스퍼스에서 가장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다는 것만 보아도 팀이 얼마나 총체적 난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스퍼스 내부에서는 포포비치가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으며 그 역시도 자신의 스승인 돈 넬슨처럼 GM과 감독을 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97년 드래프트에는 모든 팀이 원하는 팀 덩컨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팀 덩컨을 원하는 사람은 포포비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합과 겹치지 않으면 절대 수업을 빼먹지 않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며 NCAA 최고의 선수이면서도 심리학과 동료들과 졸업에 맞추어서 상호 교류의 행동 양식이라는 책을 집필해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선수.
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한결같은 선수를 보고서 학구열이 높은 한결같은 감독이 한눈에 반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포포비치는 3승 15패를 기록한 바피를 해임하고 스스로를 스퍼스의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포포비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시즌 연속 서부 파이널에 팀을 진출시켰으며 주전 선수들의 대거 부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더군다나 개인적인 인연도 깊은 바피를 시즌 중간에 해임한 점이라든지 감독직에 오르고 나서 딱히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팀 덩컨을 드래프트해 자신의 감독 커리어를 좋게 시작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군인 출신인 포포비치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훌륭한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포포비치가 팀을 일부러 와해시킨 것도 아니고 그의 영역 밖에서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대거 일어난 것이며, 어차피 세 번째 시즌이었던 바필과의 계약 역시 끝나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팀을 새롭게 재편해서 왕조를 세울 기회가 왔을 때 이런저런 정 때문에 망설이기보다는 확실하게 실행하는 방법을 택한 포포비치의 방식을 지지합니다. 포포비치와 덩컨이 만날 운명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포포비치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스퍼스의 1라운드 1번 픽이 확정되자 포포비치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팀 덩컨을 만나러 비행기로 7시간 가까이 걸리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마치 보고 싶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로 포포비치는 23년째 덩컨을 자기 곁에 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스퍼스 왕조, 그 전설을 만들어갈 주역들이 스퍼스에 다 모였습니다. 물론 두 양아들인 토니 파커와 마누 지노빌리가 아직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신과 신념 하나로 스퍼스 왕조를 세운 포포비치의 첫 번째 이야기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두 번째 이야기인 포팔베 꼰대의 정석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